여보세요? 박희진입니다. 머니24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기업들의 저조한 3분기 실적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인천 송도에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국 대기업들의 올해 3분기 매출이 글로벌 경기 침체와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3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브라질 정부는 브라질이 오는 2020년엔 세계 3대 자동차 시장으로 부상할 것이라면서 감세 혜택 등 현지 투자 유치 방안을 밝혔습니다. 자산관리공사 캠코가 쌍용건설 지분 매각 시기를 늦추면서 지분이 국가에 반환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앞으로 가처분 소득이 월 50만 원 이상이 되어야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10월 22일 월요일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고요. 이번 비가 그치고 나면은 좀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늘 출근길 가을추위 잘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박희준의 여보세요. 2부 순서 먼저 글로벌 마감 시황부터 살펴봐야겠죠. 박지은 외신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지은 외신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IT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어서 발표된 거의 모든 기업들의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뉴욕 증시 폭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세한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우 지수 1.52%, 205포인트 넘게 내려가면서 13,343을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2% 넘게 내려가면서 3,005, 그리고 S&P 500 지수 1.66% 급락하면서 1,433.19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이번 주 유럽연합 정상회의가 끝나고 나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유럽에서 다시 미국으로 옮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미국에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열리고 3, 4분기 미국 국내 총생산 증가율도 발표가 됩니다. 또 애플을 비롯해서 S&P 500 지수에 포함된 155개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어닝 시즌이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네, 다음으로 유럽 주요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부진한 경제 지표, 유럽 증시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유럽 증시를 아래로 끌어당겼는데요.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이렇다 할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하면서 실망감이 번졌고 증시의 악재로 작용이 됐습니다. 지난주 마감한 유럽 증시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 0.35% 내려가면서 5,896을 기록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 0.76%, 56포인트 내려가면서 7,380 나타냈습니다. 프랑스 까크 지수 내림폭이 가장 컸습니다. 0.87% 하락하면서 3,504.56으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시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아시아 증시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중국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중국 증시를 내림세로 이끌었는데요.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번지고 있긴 한데 이번 주에 반등에 성공해서 2,200선 고지를 넘어설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마감한 아시아 증시 보시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소폭 오르면서 9,002.68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만 파란불을 켰네요. 0.16% 밀리면서 2,128.3 기록했습니다. 홍콩 항생지수 0.15% 상승하면서 21,551.76으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박지은 외신캐스터와 함께 지수 중심으로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머니국의 정영석 기자 전화 연결해서요. 글로벌 마감 시황에 영향을 미친 여러 가지 국제 경제 이슈들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 기자. 네, 머니국입니다. 뉴욕 증시와 기업들의 부진한 실적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지수, 나스닥 종합지수 모두 1.5% 이상 급락했는데요. 이날 낙폭은 지난 6월 이후 4개월 만에 최대로 떨어진 겁니다. 이런 배경에는 기업들의 잇따른 3분기 실적 발표가 좋지 않으면서 주가에 타격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개장 전 실적을 발표한 맥도날드 3분기 순이익은 14억 6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15억 1천만 달러에 비해 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같은 기간 매출도 소폭 줄어든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 맥도날드는 주가가 4% 넘게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3분기 실적이 4억 7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나 줄어들었고 제네럴 일렉트로닉 같은 경우는 3분기 순이익이 같은 기간에 비해 8.3% 늘어났지만 매출이 예상치보다 적어서 주가가 3% 넘게 떨어졌습니다. 또 3분기 실적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발표 전부터 주가가 떨어지는 기업들도 나타났습니다. 중장비 업체 캐터필러는 22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전 세계 전반적으로 매출액 증가율이 둔화됐다고 밝히면서 3.19% 떨어졌고 반도체 회사인 마벨 테크놀로지도 3분기 매출액 전망치를 글로벌 시장 둔화로 인한 PC 시장 약화를 이유로 하향 조정해 14.31% 폭락했습니다. 또 다른 반도체 회사인 AMD도 3분기 예상보다 큰 폭의 손실을 내고 또 직원들의 15% 감원을 밝히면서 4분기 매출액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해 16.79% 떨어졌습니다. 한편 전미중개인협회는 9월 기존 주택 매매 건수가 전월 대비 1.7% 감소한 475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요. 지난달까지 미국의 기존 주택 거래 실적이 꾸준히 증가했었는데 두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도 시장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유럽 주요 증시는 유럽 연합 정상회의 결과에 따른 실망감과 주요 기업의 실적 악화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이틀 일정으로 EU 정상회의가 열렸었는데요. 이 회의에서 기대와 달리 스페인 구제금융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습니다. 마리아노 라우이 스페인 총리는 구제금융 신청에 대한 압력을 받고 있지 않다고 말하면서 불확실성만 키웠는데요. 라우이 총리는 이날 유럽연합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브뤼셀에서 기자들에게 아무도 구제금융을 압박하지 않았으며 단지 의견만 있었다며 의견과 결정은 다른 문제인데 이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회의에서는 유럽중앙은행에 대한 은행 감독권을 부여하기로 하는데 합의했었는데요. 유로존 은행들을 감독하는 단일 감독 기구를 세우기 위한 법적인 틀을 올해 말까지 만들고 내년에는 이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상 글로벌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가 녹색 부분에서 세계은행이라고 불리는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녹색기후기금 GCF는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제2차 이사회에서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 GCF 사무국을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유치 소식에 송도를 국제도시로 키우기 위해 국제기구 종사자 배우자에게도 취업비자 발급을 허용하는 등 지원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기업들의 3분기 매출이 3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S&P 500 지수에 편입된 기업들의 3분기 매출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와 같은 기간에 비해 0.2% 감소했다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이는 지난 2009년 3분기 이후 3년 만에 첫 감소세로 미국과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와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달러 값이 약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오르고 있죠.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 어떤 종목이 수혜를 받을지 김유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미국의 대규모 부양책의 영향으로 달러 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3차 양적 완화를 발표한 지난달 14일 이후 원달러 환율은 23원이나 떨어졌습니다. 달러와 약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아 환율 변화에 영향을 받을 기업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원화 강세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질 때는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해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같은 여행사들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실제로 원화값 상승으로 올해 하반기 여행 수요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9%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여행객 증가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같은 여객, 운송회사들의 실적 개선도 기대됩니다. 또 해외로부터 원자재를 들여와 재가공하는 기업들도 유리합니다. 100만 달러의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 환율이 15만 떨어져도 1,000만 원가량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수입 농수산물을 재가공하는 식음료 회사나 원유를 운송, 유통하는 해운, 정유, 화학업종의 실적 향상이 예상됩니다. 반면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한국의 수출 주력 업종인 자동차와 전자, IT 업종은 불리합니다.
수출 기업들은 원화 강세에 대비해 환해지를 하고 있지만 가격 경쟁력 하락은 피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파라다이스 호텔 신라 그리고 외국인 여행객을 유치하는 여행업체들도 타격이 예상됩니다. 머니 김유경입니다. 영국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유럽연합 탈퇴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국 데일리 메일의 여론조사에서 영국이 EU에서 탈퇴하길 희망한다고 밝힌 유권자는 51%로 지난해 41%보다 10%포인트가량 높게 나왔습니다. 이는 유로존 경제 위기가 영국이 악영향에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브라질 정부는 자동차 내수 규모가 오는 2020년 연간 500만에서 600만 대로 중국과 미국에 이어 제3위로 부상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자동차 수요를 내수 투자로 연결짓는다는 목표로 국산 부품 의무 사용 비율 준수하고 기술 개발, 투자 유치 기업들의 감세 혜택을 줄 방침입니다. 한편 업계는 오는 2017년까지 다국적 자동차 업체들이 브라질에 대한 투자가 500억에서 600억 헤알, 한화로 약 27조 5천억 원에서 33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는 미국과 중국 등의 경제지표 개선에도 크게 힘을 받지 못했죠. 이번 주에는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 박상정 기자가 내다봤습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는 글로벌 이벤트와 경제 지표들을 확인하면서 저점을 다져가는 국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 전문가들은 대형 호재는 없지만 최근 대형주들이 반등을 시도하고 있고 중소형주의 쏠림 현상도 해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주말 스페인 갈라시아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이 다시 한번 관심을 받을 전망입니다. G2, 즉 미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들도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24일에는 중국의 성장 모멘텀을 확인할 수 있는 HSBC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 잠정치가 발표됩니다. 지난 9월 확정치는 47.9로 11개월 연속 위축세를 이어갔고 기준치인 50도 밑돌았습니다. 같은 날 미국에서는 9월 신규 주택 매매와 8월 연방주택금융공사 주택가격지수가 발표됩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만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애플이 현지 시간으로 25일 3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FOMC 회의도 열립니다. 하지만 애플의 3분기 실적이 저조할 것이라는 월가의 전망이 쏟아지면서 이미 주가에 대한 눈높이는 낮아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국내 증시에서도 애플 효과를 찾아보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FOMC에서는 3차 양적 완화라는 마지막 카드를 썼기 때문에 연내에 새롭게 나올 이야기는 없다는 분석이 주를 이룹니다. 이 밖에 원달러 환율이 과연 1,100원 아래로 떨어질지도 큰 관심사입니다. M머니 박상정입니다. 네, 자산관리공사 캠코가 쌍용건설 매각이 부실 채권 정리기금 시한 내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쌍용건설 매각을 추진 중인 금융당국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매각소위원회에서 캠코가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건설 경기 부진과 침체 장기화로 M&A 시장이 사실상 마비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캠코가 부실 채권 정리기금 만기까지 매각을 성사시키지 못하면 쌍용건설 지분은 정부에 반환돼 사실상 국유화됩니다. 은행의 자본 건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새 회계 기준 바젤3가 내년 도입됨에 따라 중소기업 대출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바젤3 도입을 앞두고 은행들은 국채, 주택담보대출, 우량기업 대출 등 안전자산 대출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 대기업 간 대출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있어 자금확충 채널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은행권이 부동산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낮은 금리로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새로운 서비스로 수익원을 만들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KB국민은행은 REG 부동산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출범시켰습니다. 부동산의 매입, 개발, 관리, 처분 등 모든 단계를 도와주는 이 서비스는 고액 자산가뿐만 아닌 중산층에게도 제공됩니다. 또 부동산 자산 설계나 대출 상담 같은 부동산과 금융이 결합된 상담을 300여 개의 지점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손해를 부동산을 가지고 커버하면서 3%, 4% 갚겠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마치
정기예금을 주듯이 우리의 이와 같은 부동산을 소개하는 지난 6월 우리은행도 부동산 연구팀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은행은 연구팀이 만든 부동산 경기 동향, 정책 효과 분석 자료를 자산운용 전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종합관리 서비스도 내놓을 계획입니다. 신한은행도 올해 안에 새로운 부동산 종합관리 서비스를 선보입니다. 포털 사이트 다음 커뮤니케이션과 손잡고 부동산 매물 정보 조회 서비스를 올해 안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고객님들이 은행 지점을 방문하지 않으시더라도 어디서나 간편하게 인터넷 등을 통해서 부동산 정보를 얻으시고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내용입니다. 은행권은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찾고 중산층을 공략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침체에 빠진 부동산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수익원으로 떠오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머니 정영석입니다. 앞으로 가처분 소득이 한 달에 50만 원을 넘지 못하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저신용자에 대한 마구잡이 카드 발급과 카드 돌려막기를 막기 위해 신용카드 발급 이용한도 모범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는 객관적인 소득증빙 자료를 통해 월 가처분 소득이 50만 원 이상일 때 발급되고 신용등급이 높더라도 월 가처분 소득이 50만 원이 이상 돼야 됩니다. 경기 침체화가 장기화됨에 따라 보험을 해지하는 가입자가 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이 국내 25곳의 생명, 손해보험사의 장기보험 계약 유지율 자료를 분석한 결과 7월에서 9월 사이에 올해 유지율이 최저를 기록한 곳이 18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지율이란 해당 보험 계약이 얼마나 유지되는지를 비율로 표기한 수치로 이번 조사 결과는 당장의 생활비 부담에 해약 환급금을 통해 목돈을 지고자 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2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연금저축과 같은 소득공제 상품에 관심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 상품은 장기로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보다 더 꼼꼼히 수익률을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은진 기자가 전합니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이 두 상품에 불입한 금액을 합쳐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 때문에 연말이 되면 뒤늦게 연금 상품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다양한 상품 수만큼 수익률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급하다고 아무 상품에나 가입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설정된 지 1년 이상 된 연금저축펀드의 이달 초 기준 최근 1년 수익률은 평균 7%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수익률이 가장 높은 상품은 미래에셋 자산운용사의 차이나 연금펀드로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19%를 기록했습니다. 수익률 마이너스 1.5%를 보여 가장 저조한 성과를 낸 교보학사 행복한 연금펀드와 비교했을 때 21%가량 차이가 났습니다. 더욱이 최근 3년 누적 수익률로 따져보면 상하위 펀드 간의 차이는 62%나 벌어집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이달 말부터 연금 상품 수익률을 비교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열기로 했습니다. 상품별로 워낙 다양한 상품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자신의 성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분할해서 갔을 때 위험이 분산되는 상품이 많기 때문에 연말에 한꺼번에 넣는 경우는 좀 지양하는 편이 낫습니다. 연금 상품 가입은 노후 생활을 위한 투자인 만큼 더 꼼꼼하게 따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M머니 최은진입니다. 네, 유럽차 인기에 밀려서 부진한 늪에 빠져있던 일본 차들이 새로운 모델을 출시하면서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나인 기자가 전합니다. 일본차 하면 쉽게 떠올려지는 이미지는 견고한 내구성과 가격이 싸면서도 품질이 좋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본 차들은 2000년대 중반부터 독일차와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지만 2005년 이후 시장 점유율이 주춤했습니다. 지난달까지 한국 토요타는 8.37%의 점유율로 5위를 기록했고 혼다 코리아는 3.02%로 10위, 닛산은 1.67%로 12위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일본 3대 자동차 업체는 중형 세단 시장에서 국내 시장의 판도를 바꾸겠다는 전략으로 치열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 도요타는 수입차 시장에서 지난달까지 8,000대를 돌파하며 1만 대 클럽 가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뉴캠리의 경우 가격 경쟁력 향상을 위해 FTA로 관세가 내려간 미국에서 생산된 차량을 수입해 1월에서 9월 수입차 베스트셀링 모델에서 2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혼다 코리아는 세단 중심이던 라인업을 확대해 연말까지 신형 어코드를 비롯해 5개 신차를 출시할 방침입니다. 과거의 혼다의 어떤 브랜드를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시키고 수입차 시장에서 다시 한번 우뚝 서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 이러한 론칭들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부터는 월 600대 수준의 판매 대수를 갖다 시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 닛산도 신형 알티마로 중형 세단 시장에 도전합니다. 뉴 알티마는 미 항공우주국의 연구에서 영감을 얻은 저중력 시트와 함께 파워트레인 전면의 변화를 준 풀체인지 모델로 연비는 물론 동급 최고 수준의 가격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このニューアルティマはですね、非常によく仕上がっておりまして、ターゲットカスタマーを35歳から45歳のスーパーダディというコンセプトでお客様に提供しようと思っています。またこれを経験していただくことによって、この車の良さをアピールし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일본 차 업계가 옛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엠머니 이나연입니다. 김장철이 다가오면서 김장에 쓰이는 양념 채소 가격이 1년 전에 비해 급등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산식품유통공사의 발표를 보면 소매가 기준으로 배추 한 포기가 3,689원으로 지난해 2,302원보다 60% 이상 올랐고 무가격도 2,414원으로 지난해 1,595원보다 50%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는 수입 농산물 가격 인상폭도 증가해서 국내 농산물의 대체제 역할을 하기 어려워 보여 올해 김장 비용은 예년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 소유 수출입은행의 경영 실적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통합당 안민석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정부가 수출입은행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지만 수출입은행의 부채와 부실대출 등 경영 실적은 크게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0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정부는 3조 9천억 원가량을 투입했지만 수출입은행의 부채는 같은 기간에 18조 7천억 원에서 48조 원을 넘었으며 급증했습니다.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에서 구제금융과 긴축 조치를 거부하는 급진 정당들의 지지율이 크게 올랐습니다. 그리스 여론조사에서 당장 총선이 치러질 경우 급진 좌파인 시리자가 23.8%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안토니스 사마라스 총리가 이끄는 집권당인 신민당은 22.7%로 2위로 밀렸습니다. 반면 외국인 추방을 내세우는 극우 황금새벽당은 14%로 3위에 올랐습니다. 홍콩 정부가 자국 통화 강세를 방어하기 위해 시장 개입에 나섰습니다. 홍콩 중앙은행인 홍콩금리관리국은 홍콩 달러의 추가 급등을 막기 위해 6억 300만 달러를 매입하기로 밝혔습니다. 홍콩 외환당국이 시장에 개입한 것은 2009년 12월 이후 3년여 만에 처음으로 미국과 유럽이 통화 완화 정책을 취하면서 자금이 홍콩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된 데 따른 것에 대한 대책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의 집중 관찰 종목 알아보는 시간이죠. 매 시간 릴레이로 종목을 분석해보는 그러한 순서입니다. 오늘의 종목은 SK케미칼인데요. 토로스증권의 박준현 차장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SK케미칼이 좀 어떤 곳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SK케미칼은 SK그룹의 그 기초화학 물질과 완제의약품을 제조하는 계열사입니다. 네. 사업을 살펴보면은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린 케미칼 사업, 그리고 생명과학 분야, 그리고 가스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경기 방어적인 사업 구조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고수익성인 PETG 설비 증설 효과, 그리고 바이오 디젤 사업이 계절적인 성수기 진입을 함에 따라서 3분기 실적은 상당히 개선됐을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백신 사업을 투자 확대를 하고 있고요. 혈액병 치료제가 성공적으로 임상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최근에 투자
투자 확대에 따른 차입금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평가사에서 신용등급 전망을 다소간 하락시켰고요. 아무래도 가시적인 투자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점은 리스크라는 점을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 SK케미칼이 가지고 있는 이슈 몇 가지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지난주에 SK케미칼 어떤 좀 주식시장에서 흐름을 보였는지요? 최근에 SK케미칼은 주가는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6월부터 기관의 러브콜이 계속 집중이 됐고요. 연일 순매수를 이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들이 지금 12일간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매수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이 충분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저평가됐다라기에는 조금 주가가 높은 수준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좀 끌어낸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오늘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인데 오늘 시장에서는 SK케미칼 좀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되리라고 예상하시는지요? 예, 아무래도 지난 주말에 해외 시장이 좀 큰 폭의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 장 초반에 좀 약세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예, 기관들이 계속 순매수를 해주느냐 이걸 좀 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SK케미칼 관련 뉴스를 보시면은 자동차 소재 업체인 코프라의 지분 매입을 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고요. 특히 강도나 내열성, 내약품성이 우수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인 폴리페닐레 설파이드 쪽 PPS라고 보통 저희가 줄여서 부르는데요. 이쪽 사업에 진출한 것도 굉장히 좀 긍정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연일 기준으로는 자회사인 SK가스의 석유화학 사업 진출, 그리고 저장 임대 사업 진출과 같은 제2의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휴비스나 유비케어, SK건설 같은 자회사의 실적 턴어라운드를 주목해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SK케미칼은 경기 방어적인 사업 구조 그리고 제2의 성장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이는데요. 다만 주가의 밸류에이션 수준이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매력도는 떨어진다는 점을 유의하시고요. 주가가 좀 하락을 해준다면 조정 시의 매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좀 우리 투자자들 어떤 전략으로 좀 SK케미칼 좀 투자를 해야 될지 짚어주시죠. 일단 장 초반에 하락세를 보인다면은요. 예. 충분히 기관들의 매수세를 기대하고 저가 매수에 좀 임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SK케미칼은 단기적인 수익을 내기보다는 조금은 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계속 투자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의 결실은 아무래도 2, 3년 정도는 걸린다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신다면 훨씬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은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가 되어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토러스증권의 박준현 차장과 함께 오늘 SK케미칼 한번 같이 짚어봤습니다. 오늘 이런 시간에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 좋은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8시부터 이어지는 김나래 앵커의 출발 증권시장에서도요. 우리 SK케미칼 분석 계속 이어지니까 많이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나라가 녹색 부분에서 세계은행이라고 불리는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녹색기후기금 GCF는 인천 송도 컨벤션에서 열린 2차 이사회에서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 GCF 사무국을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유치 소식에 송도를 국제도시로 키우기 위해 국제기구 종사자 배우자에게도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등 지원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제 뒤에 화면이 돌아왔네요. 예. 미국 대기업들의 3분기 매출이 3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S&P 500 지수에 편입된 기업들의 3분기 매출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2% 감소했다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이는 지난 2009년 3분기 이후 3년 만에 첫 감소세로 미국과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와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달러 값이 약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오르고 있죠.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 어떤 종목이 수혜를 받게 될는지 김유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미국의 대규모 부양책의 영향으로 달러 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3차 양적 완화를 발표한 지난달 14일 이후 원달러 환율은 23원이나 떨어졌습니다. 달러와 약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아 환율 변화에 영향을 받을 기업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원화 강세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질 때는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해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같은 여행사들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실제로 원화값 상승으로 올해 하반기 여행 수요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9%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여행객 증가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같은 여객, 운송회사들의 실적 개선도 기대됩니다. 또 해외로부터 원자재를 들여와 재가공하는 기업들도 유리합니다. 100만 달러의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 환율이 15만 떨어져도 1,000만 원가량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수입 농수산물을 재가공하는 식음료 회사나 원유를 운송, 유통하는 해운, 정유, 화학업종의 실적 향상이 예상됩니다. 반면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한국의 수출 주력 업종인 자동차와 전자, IT 업종은 불리합니다. 수출 기업들은 원화 강세에 대비해 환해지를 하고 있지만 가격 경쟁력 하락은 피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파라다이스와 호텔 신라, 그리고 외국인 여행객을 유치하는 여행업체들도 타격이 예상됩니다. 머니 김유경입니다. 네, 영국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유럽연합 탈퇴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국 데일리 메일 여론조사에서 영국이 EU에서 탈퇴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유권자는 51%에서 지난해 41%보다 10%포인트가량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는 유로존 경제 위기가 영국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브라질 정부는 자동차 내수 규모가 오는 2020년 연간 500만에서 600만 대로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계 3위 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자동차 수요를 내수 투자로 연결짓는다는 목표로 국산 부품, 의무 사용 비용 준수, 기술 개발 투자 유치 기업들의 감세 혜택 등 여러 가지의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한편 업계는 오는 2017년까지 다국적 자동차 업체들이 브라질에 대한 투자가 500억에서 600억 헤알, 한화로 약 27조 5천억 원에서 33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는 미국, 중국 등의 경제 지표 개선에도 크게 힘을 받지 못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좀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 박상정 기자가 내다봤습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는 글로벌 이벤트와 경제 지표들을 확인하면서 저점을 다져가는 국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 전문가들은 대형 호재는 없지만 최근 대형주들이 반등을 시도하고 있고 중소형주의 쏠림 현상도 해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주말 스페인 갈라시아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이 다시 한번 관심을 받을 전망입니다. G2, 즉 미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들도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24일에는 중국의 성장 모멘텀을 확인할 수 있는 HSBC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 잠정치가 발표됩니다. 지난 9월 확정치는 47.9로 11개월 연속 위축세를 이어갔고 기준치인 50도 밑돌았습니다. 같은 날 미국에서는 9월 신규 주택 매매와 8월 연방주택금융공사 주택가격지수가 발표됩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만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애플이 현지 시간으로 25일 3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FOMC 회의도 열립니다. 하지만 애플의 3분기 실적이 저조할 것이라는 월가의 전망이 쏟아지면서 이미 주가에 대한 눈높이는 낮아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국내 증시에서도 애플 효과를 찾아보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FOMC에서는 3차 양적 완화라는 마지막 카드를 썼기 때문에 연내에 새롭게 나올 이야기는 없다는 분석이 주를 이룹니다. 이 밖에 원달러 환율이 과연 1,100원 아래로 떨어질지도 큰 관심사입니다. M머니 박상정입니다. 네, 자산관리공사 캠코가 쌍용건설 매각이 부실 채권 정리기금 시한 내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쌍용건설 매각을 추진 중인 금융당국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매각소위원회에서 캠코가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건설 경기 부진과 침체 장기화로 M&A 시장이 사실상 마비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캠코가 부실채권 정리기금 만기까지 매각을 성사시키지 못하면 쌍용건설 지분은 정부에 반환돼 사실상 국유화됩니다. 은행의 자본 건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새 회계 기준 바젤3가 내년 도입됨에 따라 중소기업 대출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바젤3 도입을 앞두고 은행들은 국채, 주택담보대출, 우량기업 대출 등 안전자산 대출에 집중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 대기업 간 대출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있어 자금학중 채널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습니다. 은행권이 부동산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낮은 금리로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새로운 서비스로 수익원을 만들려는 그러한 노력으로 보이는데요.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KB국민은행은 REG 부동산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출범시켰습니다. 부동산의 매입, 개발, 관리, 처분 등 모든 단계를 도와주는 이 서비스는 고액 자산가뿐만 아닌 중산층에게도 제공됩니다. 또 부동산 자산 설계나 대출 상담 같은 부동산과 금융이 결합된 상담을 300여 개의 지점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손해를 부동산을 가지고 커버하면서 3%, 4% 갚겠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마치 정기예금을 주듯이 위에 이와 같은 부동산을 소개하는. 지난 6월 우리은행도 부동산 연구팀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은행은 연구팀이 만든 부동산 경기 동향, 정책 효과 분석 자료를 자산운용 전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종합관리 서비스도 내놓을 계획입니다. 신한은행도 올해 안에 새로운 부동산 종합관리 서비스를 선보입니다. 포털 사이트 다음 커뮤니케이션과 손잡고 부동산 매물 정보 조회 서비스를 올해 안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고객님들이 은행 지점을 방문하지 않으시더라도 어디서나 간편하게 인터넷 등을 통해서 부동산 정보를 얻으시고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내용입니다. 은행권은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찾고 중산층을 공략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침체에 빠진 부동산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수익원으로 떠오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머니 정영석입니다. 네, 연말정산 시즌이 두 달이 앞으로 다가오면서 연금저축과 같은 소득공제 상품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 상품은 장기로 투자하기 때문에 보다 더 꼼꼼히 수익률을 따져봐야 한다고 합니다. 최은진 기자가 전합니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이 두 상품에 불입한 금액을 합쳐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 때문에 연말이 되면 뒤늦게 연금 상품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다양한 상품 수만큼 수익률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급하다고 아무 상품에나 가입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설정된 지 1년 이상 된 연금저축펀드의 이달 초 기준 최근 1년 수익률은 평균 7%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수익률이 가장 높은 상품은 미래에셋 자산운용사의 차이나 연금펀드로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19%를 기록했습니다. 수익률 마이너스 1.5%를 보여 가장 저조한 성과를 낸 교보학사 행복한 연금펀드와 비교했을 때 21%가량 차이가 났습니다. 더욱이 최근 3년 누적 수익률로 따져보면 상하위 펀드 간의 차이는 62%나 벌어집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이달 말부터 연금 상품 수익률을 비교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열기로 했습니다. 상품별로 워낙 다양한 상품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자신의 성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분할해서 갔을 때 위험이 분산되는 상품이 많기 때문에 연말에 한꺼번에 넣는 경우는 좀 지양하는 편이 낫습니다. 연금 상품 가입은 노후 생활을 위한 투자인 만큼 더 꼼꼼하게 따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M머니 최은진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빅데이터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단어가 익숙한 분도 계시겠지만 낯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 경제와 우리 삶에서 최근 매우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미 세상은 빅데이터 혁명이라는 단어가 등장했고 산업계에는 빅데이터를 통한 신성장 동력 찾기에 나선 지 오래입니다. 오늘 자세한 내용을요,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남서울대학교의 전하성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른 시간에 갑작스러운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출근하셨어요? 아직 대기시죠? 네, 아직 집입니다. 아, 네. 오늘 좀 빅데이터에 대한 좀 얘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시청자분들 아마 빅데이터라고 하면 좀 생소한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먼저 좀 정의부터 해주시죠.
예, 일단 말 그대로 빅데이터, 굉장히 지금 데이터량이 많아지면서 나온 신조어입니다. 사실 예. 이제 IT 용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규모보다 훨씬 커진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처리하기 위한 또 아키텍처가 더 필요하거든요. 예.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처리를 위한 아키텍처를 저장관리 분석할 수 있는 이 규모를 초과한 굉장히 큰 대규모 데이터 집합, 그리고 이 집합에 대한 이 분석하는 기법을 이제 빅데이터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방대한 양의 데이터의 집합체를 이제 네네. 빅데이터라고 보면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빅데이터, 그런 방대한 양의 데이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문제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 네네. 뭐 최근 와서 빅데이터 어떤 좀 방면의 활용이 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빅데이터의 등장 배경 자체가 요즘에 예. 많은 검색을 또 하고, 또 특히나 이제 요즘에 이슈는 SNS를 통해서 관계상의 데이터가 무한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활용 방안 자체도 이 빅데이터에 생긴 어떤 이유들, 검색이나 SNS를 좀 더 심도 있게 관계상의 검색이라든지 SNS를 통한 분석, 이런 쪽이 좀 많이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는 실제 뭐 선거도 있고 또 예. 기업들의 어떤 마케팅도 있는데, 이런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효율적으로 설계만 하고 활용을 할 수 있다면은 이런 분석에는 굉장히 효율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고 그다음에 모바일 환경이 발달함에 따라서 수집되는 데이터 양이 방대하니까 그러한 어떤 수집된 방대양의 데이터로부터 뭔가 우리 생활에 혹은 뭐 기업들은 이윤 창출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패턴을 찾아내는 그러한 것이 이제 빅데이터라고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뭐 예, 예. 구체적인 조금 전에 이제 대선에서도 활용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은 물론 정치 네네. 영역에서 그다음에 예, 어떤 예. 기업들의 빅데이터의 활용 사례가 있다면 뭐 간단하게 한두 가지 소개해 주시죠. 네, 규모 기업들은 이제 소비자 심리 행태를 이제 파악하는 데는 굉장히 용이한 게 빅데이터인데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그 소비자 예를 들어서 소비자들의 어떤 그 SNS를 운영하는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의 SNS에 대한 그 SNS 키워드 검색뿐만 아니라 그 키워드에 연결된 어떤 관계성을 분석함에 있어서도 어떤 자기 고객들의 패턴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제품이 나왔었을 때도 이전에는 단순한 검색으로 키워드 검색으로만 제품의 어떤 그 평가, 그리고 제품에 대한 어떤 홍도를 분석해온 것을 넘어서서 고객들의 관계상에 있어서의 어떤 그 제품들이 퍼져나가는 어떤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분석을 할 수 있거든요. 아까 뭐 정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미 세계 주요국에서는 좋은 사례들이 몇 개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그 선거 외에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국방부나 에너지부 어떤 6개 부처에서 이미 그 빅데이터 R&D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데이터 활성화 추진 전략 등을 이제 세운 바가 있고요. 또 오하이주에서는 국세청과 관련해서 국세청 어떤 미납 세금 등을 확인하는 데 이 빅데이터를 이제 사용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건설성 송난성에서 지능형 교통정보 시스템에 이 부분을 이제 사용을 했는데, 단순한 검색과 달리 이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능형 교통망 구축에도 상당히 효용성이 높습니다. 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재난 방지, 테러 감지 이런 쪽에 빅데이터를 이미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좀 기업 쪽이나 뭐 공공 부분에서 그 활용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빅데이터를 우리가 활용할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효익이 굉장히 높은데 근데 네네. 뭐 시장에서 전망한 만큼 그렇게 시장이 지금 성장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에 좀 이유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이게 빅데이터 이 개념은 사실 명쾌합니다. 그리고 예. 빅데이터가 생겨난 원인도 뭐 검색이나 SNS 때문에 누구나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예. 이를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 자체가 아직 효과적으로 개발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뭐 이전에도 뭐 사실은 뭐 기업들에서 ERP, 뭐 CRM 이런 그 주요 기업에 대한 솔루션들이 나왔었을 때 무분별하게 도입하면서 그 도입한 솔루션들을 사실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예. 빅데이터에도 보면 어찌면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냥 무분별하게 빅데이터가 중요하다, 뭐 고객 뭐 패턴 분석에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해가지고 무분별하게 또 도입을 했다가는 사실 투자 대비 성과를 사실 올리긴 굉장히 힘들다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사실은 빅데이터 관련된 솔루션들이 지금 뭐 출시된 건 제대로 없습니다. 개념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관련된 분석 기술들이 개발이 되는 것들을 좀 주의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이제 빅데이터가 가지고 올 그런 성장 가능성 얘기를 해주셨는데, 빅데이터가 또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러한 부정적인 측면도 있죠. 우리가 뭐 사생활
보호라든가 네, 그다음에 예. 뭐 어떤 기업 정보 보안 문제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 문제 잠깐 한번 짚어주시죠. 네, 뭐 사생활 보호심에 있어서는 빅데이터가 사실 문제가 많죠. 뭐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가 이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하이패스 같은 경우도 빅데이터가 적용됨으로써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가령 뭐 내가 차를 몰고 갔는데 실질적으로 하이패스에 통과하는 모든 정보가 사실 데이터로 축적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축적된 데이터들 자체가 또 그 기업의 어떤 고객의 행동 패턴으로 사실은 이 데이터 정보 자체가 또 연구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 측면에 있어서는 빅데이터는 사실은 뭐 굉장히 문제는 많습니다. 예. 특히 SNS에 대해서 내가 친구들과 지인들과 소통한 모든 자료들이 사실 데이터베이스가 된다라고 본다 그러면 굉장히 무서운 일일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양날의 검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사용자의 어떤 뭐 정치적이나 또는 그 기업의 어떤 마케팅적인 측면에 있어서 정확한 분석 자료가 나오는 건 맞지만은 개인 사생활 침해에 있어서는 뭔가 제도적인 방안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빅데이터의 역기능 좀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빅데이터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무한한 성장, 가능성, 우리들에게 많은 효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설명을 들어보니까 뭐 빅데이터 정말 중요한 영역인 것 같은데요.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도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증권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증권가는 또 빅데이터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오늘 전문가 연결해서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정승현 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 지금 뭐 빅데이터 얘기를 쭉 했는데요. 빅데이터 관련된 업종, 어떤 좀 업종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요? 네, 일단 최근에 그 스마트폰 보급이 이제 빅데이터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빅데이터를 일단 창출하는 소스를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잡아서 업종을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인터넷 검색 관련해서 그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 관련한 뭐 앱 다운로드나 게임 다운로드 그리고 비디오나 음악 다운로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축적된 정보들이 어떤 마케팅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첫 번째 소스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창출 소스로는 이제 비디오를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그 온라인 비디오 뷰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뷰어 이제 광고 지출이 2010년에는 14.2억 달러 정도 했었는데 2011년에는 그 21.6억 달러로 무려 52% 정도 상승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온라인 뷰어 이런 부분들이 빅데이터 시대를 앞당기는 소스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그 소스에 관련해서는 모바일 구매를 들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모바일 이런 구매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고객의 취향이나 그런 어떤 소비 패턴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핵심 데이터로 상당히 부각되고 있다. 뭐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연구원이 지금 한 시간이 1분 정도 남았는데요. 관련 주 한 몇 개 짚어주시면서 우리 투자자들이 가져가야 될 전략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최근에 뭐 관심 종목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의 빅데이터 관련주로는 방대한 가입자 기반을 갖추고 있는 뭐 SK텔레콤이라든지 뭐 KT, LG U+, 뭐 이런 SNS를 활용한 이제 유권자 이제 분석 뭐 이런 것들을 선보이면서 빅데이터의 뭐 선두주자로 이렇게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시장을 진입을 준비하고 있는 뭐 NHN 정도를 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그 이수페타시스 뭐 이런 회사는 서버용 기판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라클에 납품이 되면서 서버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 뭐 이런 부분들이 예상이 되면서 뭐 관심 종목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KMW 이런 회사는 초소형 기지국 LTE 시대에 이제 주목을 받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모텍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S3의 NFC 안테나 뭐 여기에 납품되는 업체로서 신제품 출시에 따라서 실적 개선 효과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뭐 이런 종목들 중기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진투자증권의 정승현 연구원과 함께요. 빅데이터 관련되는 주 그리고 투자 전략 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10월 22일 월요일 박희준의 여보세요 1, 2부 순서 모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김나래 앵커가 진행하는 출발 증권시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시청 바라고요. 저는 내일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